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이 물론 소폭인 것 같습니다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했고요.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일주일 만에 0.02% 올랐습니다. 지난주 보합에서 1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게 부동산 매매가 전세가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상승세 얼마나 하겠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한 방향으로 쏠리면 누적 금액은 커집니다. 이처럼 이제 석 달 만에 집값이 오른 이유를 따져보니까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지나니까 강남권에 있는 전세 급매물이 모두 소진됐고요. 잠실, 용산, 목동 등의 개발 소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문제는 뛰는 매매가 외에 이 나는 전세인데요. 매매는 비싸면 안 해도 되지만 전세값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서울 전세값은 일주일 만에 0.06%포인트 뛰었는데요. 지난해 네, 지금 그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일단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인철 소장하고 경제 박뉴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되네요. 예, 다시 연결됐는데요. 예, 소장님 다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렇게 서울 전세값이 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니까 주택을 타려던 지역까지 전세로 눌러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 서울의 주요 신축 대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전세 물건이 동이 났고요. 또 정부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더 뛰어난데 여기 청약 대기 수요값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요가 또 있군요. 자, 그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추가 규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외곽까지 집값이 뛰니까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부가 바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포착이 되고 있다.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인데요. 추가 대책이 나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됩니다. 예상된 추가 대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규제 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풍선 효과로 수도권, 군포, 구리, 수원, 안산, 인천 등의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일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두 번째가 대출 옥죄는 건데요. 지금 풍선 효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 세 번째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입니다. 이미 종부세율 인상은 예고하고 있죠. 특히나 공시가격, 시세 간 격차를 해소를 통해서 보유세 강화하는 것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좀 잘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최저임금 내년에 그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단추보다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됐다.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노동계 측은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지난해보다는 인상률이 높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년 전보다 2.9% 상승했죠. 시간당 8,590원입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보니까 지난해 노동계 의원들이 집단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90일 이내 6월 말까지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건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논의 자체가 좀 지연이 됐고요. 여기에다 사흘이 걸린 경영계, 노동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변수인 것 같은데 기업은 기업대로 너무 힘이 드니까 최저임금 많이 못 올려준다 이런 얘기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우리 지금 생계 유지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현명한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달 국내 자동차 수출이 반토막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7년 만에 10만 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자동차 수출은 57%가 줄어든 95,400대에 그쳤습니다. 월간 대수가 10만 대를 밑돈 것은 지난 2003년 7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차 수출이 줄어든 이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영업망이 셧다운됐죠. 물론 일부 주요국에서 자동차 딜러 매장이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했지만 현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재고 물량이 쌓였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내수 판매는 늘고 있는데요. 9.7% 증가한 16만 8천여 대로 개별 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과 신차 효과, 특별 할인 등의 효과로 3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또 전체적인 수출이 줄었지만 전기차와 같은 전기차가 약 11,500대가 수출이 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데요. 정부는 일단 6월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가 좀 줄어들면서 수출 대수가 10만 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은 반토막이지만 그래도 내수 판매가 좀 늘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조금 전에 경제 박뉴스 연결 상태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슬기로운 인터뷰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창녕의 9살 소녀. 정말 참담한 그 피해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목이 매어서 목줄로 막 테라스에 묶여 있기도 했고요. 설거지할 때만 풀어줬다니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받다가 이 아이가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참고 도망쳐서 결국 살았던 이런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에 들리는 소식이 너무 우울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 네. 아유, 너무 충격적이죠. 네. 네, 그냥 보도를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좀 끔찍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블루 때문에 사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좀 우울한데 들려오는 소식이 다 이런 거니까 더 너무너무 좀 화가 나는데요. 자, 우선 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창녕의 9살 소녀가요. 부모로부터 네. 당했다고 진술한 학대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쇠사슬로 네. 목줄이 이렇게 그렇죠. 채워져서 감금되고 프라이팬으로 애기 손가락을 지지기도 하고 네. 이거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가?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네, 이 나이를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 연령의 아이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표현하거나 상상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의 진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과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은 정말 제대로 된 어른이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끔찍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모두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 부모 자격증이라도 조금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제 나온 네. 보도를 보니까 이 아이가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지금은 좀 정신을 차리고 좀 건강이 네. 회복이 됐는데 애가 또 네. 성격이 되게 쾌활하고 밝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고문 당하는데도.
근데 뭐 이거는 그런 뭐 이 아이가 겪은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이냐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학대를 할 때 종류를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뭐 언어적 학대, 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방치 뭐 다 이런 거 뭐 종류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 아이가 겪은 거는 이거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공포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포를 당한 아이라고 보기 이제 밝고 명랑하다는 네. 거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개인의 특징이 있지만요. 또 이것 또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성격이 쾌활해서 밝아요, 좋아요 이게 아니라 쾌활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무서울 때 이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면 네. 회피라는 기전을 쓰게 되면서 그렇죠.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왜 우리가 요즘에는 자식을 잘 키우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그리고 깨끗한 재료로 아이를 먹이느냐, 예전에는 그냥 삼시세끼만 먹일 수 있기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도 소원이 없겠다 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까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는 뭘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안락한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거는 그런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아이한테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죠. 네. 그냥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받는 거, 그리고 몸을 기댈 아주 조그만 공간이라도 확보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것보다 신체적인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아이에게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이러한 치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고요한 마음이란 닉네임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부모 되기는 쉽지만 부모답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3살 때에도 친모한테 학대를 당해서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또 분류가 돼서 사회복지 서비스도 사실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가정법무 보고서에는 쾌활하고 밝았다 이렇게만 돼 있고 학대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네. 이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의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네. 이때 중요한 게 환자한테 여쭤봅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 근데 물어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창룡의 아이도 가장 아쉬운 거는 이 아이한테 그냥 이 종사자가 물어보는 걸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아이한테 물어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가서 조사하고 또는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요. 네. 더군다나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학대가 일어난 곳이 가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부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가정 내에서 아이에게 뭘 물어본다면 아이는 아직은 부모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를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는데 비록 썩어 있지만 이 동아줄이라도 잡고 있지 않으면 아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거나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분들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그러니까 이 부부, 이 아이의 어머니하고 계부, 이분들에게 지금 3명의 자녀가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 특별하게 학대를 당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 큰아이가 학대 당하는 걸 보기는 했겠지만은. 그러면 이 부부는 왜 특히 이 첫 번째 아이에게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네, 아이들이 뭐 맞거나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다고 해서 학대는 아니고요. 이것 또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나머지 3명 그렇죠. 아이들이 이거를 경험하고 보는 것 자체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아주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장
각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희생양을 공격하는 걸 통해 다 뒤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9살 아이를 학대하는 걸 통해 나머지 가족들은 그 뒤에 숨어서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 아이를 학대하는 걸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병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제일 큰 아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집안의 아주 병적인 문제에 가장 타겟이 되고 희생양이 됐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는 참 더 마음이 안타까운데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부모라고 하고요. 네. 이 네. 코로나19로 사실은 이제 집에 있는 생활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아동학대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네네. 많은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네, 뭐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의 시작이자 생존의 기본이거든요. 네. 전쟁터에 방공호 같다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엔 뭐 체벌금지법에 명문화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네. 집안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법적인 잣대를 대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때리는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훈육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훈육과 학대를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 겪고 나면 많은 분들이 어디 무서워서 아이 키우겠나 내지는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편성은 어른은 아이를 보면 보호해주고 싶고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사랑하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과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을 믿으시고 아이를 좀 잘 낳아서 잘 키우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고민을 해보는 그런 부모와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얘기 나눴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가이쇼 쭈쭈. 조회. 네, 홍선미 아나운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평상시에 친하십니까? 연락 방송할 안 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 딱 문 열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남남입니다. 없습니다.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 뭐 싸운 적이 있어요? 자, 다음부터 좀 친하게 지내시기를. 네. 자,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군 소식을 두 분과 한번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를 고르듯이 저자를 고르라. 유명한 격언도 있죠.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저자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좋은 정보와 지혜를 잘 배우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책 들고 왔죠? MB, 넌 무슨 책 들고 왔니? 동양하고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면 경제책을 두고 왔습니다. 경제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났습니다. 아유, 울지는 말고,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렵기야 어렵지. 근데 지금 네가 가져온 책은 한의사 이경재 씨 책 아니니? 진짜네. 하여튼 경제를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건. 됐어. 자, 다음 저번에 반장 하다가 진 우리 박 반장. 그래, 네가 한번 읽어볼까? 네, 친애하는 타구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대박이다 하는 그런. 잠깐. 그 책 저자 좀 보자. 저자 최서원? 너 설마 아직도 가까이 지내니? 그것은 정말 중상모략입니다. 우리 최서원 씨는 정말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 박 반장에게 뇌물죄를 씌우고 있다. 이 구절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 너 지금 그 책이 믿을만 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발언 수위 좀 낮춰줘. 책 소개고 뭐고 이러다 우리 코너 없어질 것 같아. 여튼 자꾸 이런 식으로 저기 하면 역사와 그 민족 앞에서 끝내 저기 할 수 있다. 여튼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네. 정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MB 성대모사쯤 정말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 뭐 배치수를 부르든지. 하루에 하나씩 성공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다 버리고 하나만 성공하자 뭐 이런 기조로 가시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이제 올인을 해야죠. 네, 어쨌든 간에 친구를 고르듯이 저자를 골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는 잘 못 고른 거 아니냐 이 얘기군요. 자, 여러분 꽁트는 꽁트일 뿐입니다. 성대모사 해당 인물의 실제 대화가 아니면 알려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저 나가다가 이제 박사모 분들이 마중 나오시나 네. 걱정되네요. 네, 자 오늘은요 이 최서원 씨가 썼다라고 하는 그 회고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최서원 씨의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가 지난 8일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 회고록이 28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요. 부제가 최서원 옥중 회옥인데 이 회옥이란 뜻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공개된 목차는 그 뜻과 사뭇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 책 표지와 목차를 보면요. 순진함으로 만든 패착,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씌우기, 검찰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구성, 가족을 이용한 플리 바게닝 등의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회고록에서도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표지를 보면 권력자의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항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왜곡돼 알려진 것들에 대해 사실관계의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순진함이 맞는 패착 이게 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순진해서 이렇게 좀 당했다, 억울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겠죠. 네. 근데 이 책을 지금 원래 본인의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랑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번에 200억 벌금에 63억 추징 당하면서 이 책 인세 같은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유라 씨에게 좀 주기 위해서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더니 벌써 품절이라 그러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데는 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도 있었거든요. 외국 영화에서도. 아, 그래요? 있었어요? 네, 살인자가 자신의 회고록을 작성해서 돈을 버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네네. 최서원 씨가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또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는데 네네. 그 내용 중에서는요. 글을 마치면서라는 소제목이 붙은 4쪽 분량의 짤막한 글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까? 네. 예. 근데 그 내용이 좀 화제가 됐거든요. 네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들어있었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 장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조국은 기자들이 집 앞에 있어 딸이 무서워한다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부성에는 자기 딸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다. 남의 집 딸은 안중에도 없었다. 기가 막히게도 조국이 딸 걱정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딸은 경찰을 동원한 세무서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특히 정유라 씨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한번 이제 이런 취지를 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19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애초에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막았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다라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좀 담았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검찰의 울산시장 수사, 또 조국 사건 등이 묻혔다고 검찰 조직을 모두 바이러스 전담반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건을 모두 영영 묻으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16년에 시작된 검찰 수사랑 재판,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벌어진 일도 좀 자세히 다뤘고요. 구치소에서 쓴 일기를 모은 나의 옥중 일기를 한 40여 쪽에 걸쳐 싣기도 했는데 대부분 딸과 손자에 관한 내용들이었고요. 본인 건강상의 어려움도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박영수 특별검사님도 책을 쓰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용을 잘 비교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나? 크로스 체킹을. 예. 네. 그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돈 버는데.
자, 어쨌든 참, 최서원 씨의 이렇게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게 사실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네. 책이기도 하네요. 저는 끝까지 안 읽을 겁니다, 근데. 저도. 네. 일단 사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바쁜 벌꿀도 그 책 읽을 시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그 베스트 모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는 없어지는 거 아니죠? 멘트를 해야 되는데 막 오글거려가지고 멘트를 못했어. 네, 어쨌든 그 어제 재선고심에서 최서원 씨는 결국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물어야 되는 걸로 최종 확정이 났습니다. 네, 지난 2016년 11월에 구속 기소된 뒤에 4년 동안 무려 5번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결국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구속 기소될 당시에 혐의가 뭐 그 대기업과 전국 경제인 연합회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00억 원 이상을 요구한 혐의가 있었고요. 또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뭐 딸의 승마 훈련 비용 뭐 이런 것들 후원금 200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죠. 그래서 최 씨가 처음에 1,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에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뇌물죄는 인정을 하지만 뭐 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행위는 무죄다. 그래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요. 결국엔 지난 2월 14일 형량이 2년 정도 줄어들어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를 했고 대법원 제3고심이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서원 씨 관련된 사건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벌금 200억 원에 추징금 63억 원 너무 커요, 사실은. 이거를 돈이 어디서 마련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한번 그 소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은 정말 참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노영희 변호사 믿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외국인 아닌가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차 가지고 계세요, 혹시? 네, 저는 운전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수미 아나운서는 차 가지고 있으시고, 우리. 전 대중교통 많이 하기 때문에 차는 없고요.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개인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차가 3대더라고요. 예? 차가 3대예요, 본인이? 네, 자동차가 2대고 네. 이제 한 대는 허스키 3마리를 키우는데 그거 아마 겨울용으로 썰매 레저용이 허스키는 아닌가. 개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차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 끌고 출근하라고 얘기하시는 눈이 것 많은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그걸 또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또 약간 위화감 느끼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본인 차는 하나로 가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차를 사러 전시장에 들른 손님에게 당신이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이러면서 비하를 한 황당한 매장 직원이 있다면서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특히나 벤츠, 경북 포항 전시장에서 판매 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려는 고객에게 인격 비하성 발언을 한 거예요. 고객 A씨가 지난 5월 달에 백밀러를 교체하려고 벤츠 전시장에 갔는데 자신이 지금 타는 차량이 E클래스라서 S클래스로 상향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승차를 해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4년차 판매 사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2억 4천여만 원인데 살 수 있겠어요? 우와.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스포츠카를 권유하길래 시끄럽지 않냐라고 고객이 물었더니 시끄러울 것 같으면 스포츠카를 타지 말아야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스포츠카는 자기가 권유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근데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그 네. 윗사람에게, 관리자에게. 그랬더니 더 황당한 반응이 왔다면서요? 네, 고객이 한 20여일 정도로 혼자 끙끙 앓았대요. 너무 소가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항의를 먼저 했더니 그 팀장이 그걸 뭐 저한테 얘기를 하시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관리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재차 한 번 더 항의를 했더니 고객한테 그럼 고객님 말씀이 사실인지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의심까지 당하게 되고 항의 면담을 요청을 했더니 30분이나 기다린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항의를 들은 이후에도 그게 다냐 더 없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좀 논란이 커지니까 고객 응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린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닌데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좀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아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본질이 뭔지를 이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고객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럴 리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취지로 말한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겠다는 건지 그 이후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매장에서는. 네, 일단 논란이 되니까 뭐 사과를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고 그 있습니다. 관리자의 그 영업사원이군요. 네. 근데 차가 아무리 그 차를 사고 싶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도 이런 말 들으면 사실은 차를 그렇죠. 판매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객을 대응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가정을 해봤을 때 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손님 차 보러 오셨어요? 아니 실은 차 보라는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이 정말 좋은데 쾌적하고 아니 손님 어디 가세요? 손님 이러지 않았을까? 비슷한데? 나름대로 서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표정이 진짜 너무 리얼하게 박원순 시장님 같으셔요. 예. 아, 시장 보이는 라디오로 봐주세요. 진짜 뭐 잘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하디스 주주총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서미 아나운서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란 땡. 네,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핫 이슈 무엇인지 얼른 만나겠습니다. 김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먼저 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네. 이 청취자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올렸고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 어제 굉장히 핫한 그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이제 뭐죠, 그게? 네. 송중기 씨가 여자 변호사님과 사귄다. 라는 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부터 이제 이게 나돌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여성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이제 가게 되면은 여성 변호사에는 프로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프로필에 홈페이지 주소까지 해서 뭐 각종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번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송중기 씨의 애인이 특정이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변호사로서 여성 변호사로서.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송중기 씨가 발빠르게 아니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부인을 한 것은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뭐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 가장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송중기 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영화 보고타 촬영을 위해서 남미에 건너갔었는데 콜롬비아에 갔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귀국을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내년으로 이 영화가 미뤄진 상황이어서 조금 연애할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송중기 씨의 소속사에서는 변호사와의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다.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사실을 작성 및 유포하는 유포자들에게 경고하고 만약 이걸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명백한 범법행위니까 우리가 엄중히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여자 변호사님이 대응을 하시겠죠. 그럴까요? 근데 이런 소문이 갑자기 왜 퍼진 겁니까?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증권과 정보도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제 SNS 관계망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이곳에서 뭐 퍼지게 되면 곧바로 이제 마치 전염되듯이 전체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뭐 속수무책일 정도로 굉장히 너무 빠른 이제 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근거나 그걸 찾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를 장식한 단어가 있네요. 단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까? 단디가? 그러니까 단단히 어떤 일을 할 때 단디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단디해라가. 잘해라? 아주 야무지게. 야무지게. 뒷손 안 볼 정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네. 하라는 뜻이요. 제 고향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그런데 단디가 사실은 아까 말한 뭐 야무지게 해라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작곡가 이름이라면서요? 네, 이번에 이 단디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단디하게
혼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데요. 지인 여동생을 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동부지검이 이 성폭행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 단지는 올해 4월에 이 지인의 집을 방문해서 술을 마시던 중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거예요. 에이? 와,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혐의를 부인했는데 결국 이제 그 DNA가 검출이 되면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부인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DNA 결과를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했다는 건데 참 황당합니다. 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자작곡이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도 오르고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도 하고 뭐 미스터 트롯에도 나왔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미스터 트롯까지는 빼고 맨 먼저 보도된 게 이제 그 한 종편 방송의 9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단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A씨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도 오르고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도 했다. 이렇게 설명에 달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단디였던 것이고 단디가 만든 노래 그러니까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 올랐던 그 노래로 인해 가지고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충격에 빠진 그 상황입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뭐 많은 분들이 기사를 검색해서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귀요미송.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안 돼요, 이게. 귀엽지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네. 2 더하기 2도 귀요미,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박치에다가 음치여가지고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잘, 이제, 나갈 일만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나쁜 짓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더 황당했던 것은 한 매체가 네. 이 지인 여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잘못 보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 9시 뉴스가, 이제 이니셜로 보도를 하면서 과연 이제 궁금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이미 이제 이 단디라고 직접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해당 인물이 단디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 매체가, 이명조다. 라는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단독 보도로 해서.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근거 부분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임용조일지 모른다라는 내용의 이 기사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임용조라는 사람이 검색어에도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과거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임용조라는 사람이 부인을 직접적으로 이제 한 매체와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단디라는 이름이 곧바로 이제 노출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저는 이 대목 중에서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제 뭐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게을러서거나 저는 오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글만 가지고서 기사를 작성했을 때는 이렇게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큰 이와 비슷한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근거를 갖다가 어떻게 거기에서만 찾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건일수록 조금 보도가 늦더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피해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름을 언론에서 언론 용어로 이렇게 깐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네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러닝맨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유명한 장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이 러닝맨의 전소민 씨가 2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러닝맨 프로그램 게시판이 폐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전소민 씨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이제 SBS 러닝맨에 고정 출연 중이죠. 그리고 네. 항상 이제 귀엽고
그다음에 그런 그 느낌이었는데 건강 이상이 생겨서 한동안 그 휴식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동안 쉬다가 지난 5월 31일 날 복귀를 했는데 이 복귀와 맞물려서 그냥 무차별적인 악플이 지금 뭐 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왜 그러는 것이죠.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 러닝맨의 그 팬들 같은 경우에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 러닝맨의 시청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전소민 씨가 하나의 이제 그 왕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있지 않나요? 투입이 되어졌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다. 라는 게 이제 그 핵심적인 그러한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외모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거기에 러닝맨 같은 경우에도 그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없거든요. 리얼리티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다 설정이지.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 캐릭터가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기 사건까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기 사건. 런닝맨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톡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소민 씨가 4층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전소민 씨 가족들 남동생의 SNS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악플이 그 실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이게 단순하게 전소민 씨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선을 넘었다는 이 판단 아래 SBS 측에서 이제 네이버처럼 이 러닝맨에 한해서 이제 그 이 댓글을 폐지해버린 거죠. 달게. 네. 그러니까 뭐 출연자도 보호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소민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병원에 입원했었던 게 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던 겁니까? 지금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병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그 이 SBS나 아니면 본인 측에서 밝혔다시피 의사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정신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뭐 그 런닝맨 같은 경우에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프로그램이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 이 소모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이제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도 정영돈 씨가 이제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결국 하차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프로그램인데 뭐 일부 시청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출연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뭐 그만큼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이런 그 출연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예의를 갖고 그다음에 또 아픈 부분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매만져줄 수 있는 게 진정한 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만 짧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가수 양준일 씨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지난 3일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이 방송 도중에 이제 여성 스태프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이 토론을 하면서 공개 구원을 하니까 성격 급한 남자분들 어서 채팅 달라.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본다. 새 차를 중고차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성희롱 논란이 이제 그 빚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여성 스태프를 차에 비유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이제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 논란이 빚어진 거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리 이게 라이브 방송 뭐 이런 형태였다 하더라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방송인 것이고 양준일 씨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유튜브 뭐 일반 진행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에 힘들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웃는 것이 복이 오고 또 마음도 즐거워지고 일도 잘 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소중한 시간들이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